자, 안녕하십니까. 자, 359페이지에 원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원가법은 개념이 자주 또 출제가 되는데, 작년 시험에도 또 원가법 개념이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맨 뒤에 보시면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좀 나오거든요. 예. 이 규칙이 여러분 426페이지 보시면은 제2조가 나오거든요. 이 2조 시험에 많이 출제해요. 그래서 이 규칙에서 2조는 좀 잘 공부를 좀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426페이지에 나오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매년 출제되고 있잖아요. 요거 시험 칠 때 되면 저절로 암기가 돼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요, 이게 많이 눈에 이제 익잖아요. 그럼 이제 저절로 암기가 되는데, 하여튼 시험에 매년 출제를 하니까 잘 봐두셔야 되고, 원가법도 지금 이제 배우시게 될 원가법도 우리가 출제를 또 한 거죠. 작년에. 지문에 꼭 우리 나오니까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저번 주에 원가법에서 구한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 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제는 다시제자죠. 그럼 다시 조달하는 원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영어에 이 코스트란 영어 단어를 원가로 번역을 했죠. 원가 아니면은 우리가 비용 같은 의미입니다. 재조달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이용, 감가가 없는 최유효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감가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이죠.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은 우리가 적산가액을 구하는데, 자, 여러분 그 문제에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가해야 할 때 감가 수정을 내모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26회 시험이죠. 26회 시험에 그 감가 수정의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문제 출제했어요. 개념 출제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아까 그 지문을 출제했죠.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은 구하는 겁니다. 산정하는 하면은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한다. 이 지문을 출제를 작년에 또 했습니다. 하여튼 개념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관련해서 원가법은 특히 감가가 별로 없는 이 신축 건물에 적용을 하는 게 유용하고요. 또 재생산이 우리가 불가능한 토지는 우리가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재생산이 가능한 뭐는 토지 중에서도 이 조성지, 이 매립지는 적용이 가능해.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는 가능하고, 또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학교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뭐 공항 뭐 이런 게 있죠. 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부동산 평가에 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 원가법이에요. 자, 원가법인데, 자, 그럼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바로 재조달 원가와 바로 감가 수정,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5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재조달 원가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건물,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물이죠? 이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건물의 기준 시점입니다. 이 기준 시점. 지금 건물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존재하는 물건은 현존 물건인데 항상 우리 기준 시점이라는 걸 꼭 명심해둬야 된다. 자, 여러분이 기준 시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24회와 28회 시험에 이 지문을 출제했잖아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건물의 기준 시점으로 출제하지 않고 또 뭘로 출제한다? 신축 시점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항상. 자, 기준 시점이란 거, 현존 물건을 기준 시점에서 다시 생산. 여러분 이 건물을 재생산, 뭐 기계 같은 건 재취득,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하는데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인데 항상 신규로 조달하는 겁니다. 신규.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물을 다시 뭘로 조달한다? 신규. 새 건물, 신규로 조달하는데 적정한 비용의 총액이 얼마냐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이 기준 시점이 항상 포인트고 재조달 원가는 뭘로 조달한다? 신규로 조달한다. 신축 건물로 조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재조달 원가에 이 종류가 나오죠. 이 종류를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종류를 보면은 재생산 원가. 여러분 원가는 비용입니다. 재생산 원가를 다른 말로 재생산 비용. 또는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빠른 건요. 복제란 말이 좀 빠르죠. 자, 복제품 이런 것도 들어보죠. 예? 복제품. 똑같은 물건을 다시 복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카피하는 거잖아요. 이를 복제 원가라고 하고 또 대체 원가 또는 대체 비용이라고 해요. 대체 원가, 대체 비용이라고 하는데 특히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체 원가는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물은 여기 뭐 몇 년 됐어요? 뭐 한 십몇 년 됐죠? 예, 이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죠. 오래된 건물은 뭐 4, 50년 지나는 건물이니까. 그래서 이게 신축 건물에 가까운 재생산 원가로 우리 공부하는 건물은 조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 조달할 때는요. 이 건물 조달할 때는 신규로 조달해야 되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건물을. 그럼 항상 어떻게 돼? 동일한 원자재. 이 건물 지을 때와 똑같은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설계, 동일한 건축 공법, 그리고 동일한 노동자의 질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진 건물을 다시 신규로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재생산 원가. 그게 복제 원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있죠. 물리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원가, 비용 개념입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원가, 비용의 개념이라고 해요. 자, 대체 원가는요,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자, 60년 전의 건물이다. 진짜 오래됐어요. 이걸 신규로 다시 조달하면요, 가치가 떨어져요. 신규로 조달해도. 왜 가치가 떨어지냐면요, 60년 동안 뭐가 변했어요? 오래된 건물이. 건축 재료가 변했잖아요. 건축 재료의 변화, 또 건축 기술이 뭐 했다? 발전을 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오래된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할 때는 똑같은 건물로 조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오래된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할 때는 최신, 동일한 원자재 하면 돼. 최신의 원자재.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리고 최신의 설계, 최신의 공법을 가지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게 무슨 원가?
대체 원가예요. 그래서 이때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 유용이죠. 동등한 효용, 동등한 효용을 가진 또는 동등한 기능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뭐다? 원가,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체 원가는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용의 유사성을 중시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자,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측면에서 뒤떨어진 부분을 최신의 원자재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손실을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반영했어요. 이미 다 반영해서 최신 건물을 조달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대체 원가는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이중 감가, 2번 감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뭐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럼 시험 문제는요, 또 기능적 감가 대신에 뭘로 출제를 많이 하면은 물리적 감가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말을 좀 바꿔서.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뭐가 우수한졌어요? 항상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원가가 이론적으로는 우수해.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 효용이잖아요. 이 효용 측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관 개입이 많고 또 간접적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워요. 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는 재생산 원가가 우수한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재생산 원가가 우수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뭐가 대체 원가가 우수한 겁니다. 자, 시험 문제 17회 시험에 여러분이 한번 출제를 우선 했던 내용인데 최근 시험은요, 이쪽에서 좀 많이 내거든요. 뭐에서 많이 내냐 그러면요, 재조달 원가 거기에 구성, 구하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36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구성이 나오죠. 자, 이 재조달 원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산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산정. 예? 구한다. 그럼 산정 기준 하면 무슨 기준? 구하는 기준. 재조달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건물이죠. 건물. 자, 건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는, 자, 건물은요, 자기가 직접 건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규모 건물일 경우에 자기가 직접 건설할 수도 있지만 또 대규모 건물일 경우에는 도급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어떻게 돼요? 우리 항상 뭐를 한다? 도급 공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자가 건설이다 하더라도 우리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도급 공사를 한 것처럼 구합니다. 그래서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뭐를 기준? 도급이야, 도급. 그래서 도급 우리가 건설 기준합니다. 그래서 도급 우리가 건설을 기준한다. 그러니까 도급 가격을 기준합니다. 도급 건설을 기준해서 뭐를 구한다?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 자, 그러면은 이때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이 표준적 건설비에는 뭐가 되냐면 직접 여러분이 그 건물 짓는데 뭐 철근, 시멘트 뭐 이런 비용 있죠. 이런 비용은 직접 공사비, 또 여러분 노동 비용도 직접 공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감독 이런 하는 경비 있죠. 일반 관리 비용 이런 것은 뭐에 들어가죠? 간접 공사비에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이 지문이 중요하거든요.
도급 건설을 기준했기 때문에 개발업자, 수급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수급인은 개발업자입니다. 자, 수급인은 개발업자. 이 개발업자에 적정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개발에 따르는 이윤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15회와 17회 시험에 요거 출제했죠.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느냐 안 되냐 요걸 출제했고요. 또 계산 문제에서도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4번 출제인데, 자, 15회, 17회 시험은 이론으로서 출제를 했고, 그리고 20회와 25회 시험은 뭘로 출제했다? 계산 문제로 출제했어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출제한 겁니다. 요 수식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조달원가에서 요 수식은 꼭 어떻게 돼? 기억을 해둬야 된다. 다른 거 막 머리 아프다 그러면 요것만큼이라도. 자, 여기다가 또 도급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도급인은, 여기 수급인 했으니까 도급인은 발주자. 예? 발주,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 예? 그래서 도급인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있어요. 자, 이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바로 일반적인 통상적인 부대비용에서 뭐 등기비용, 또 세금, 이자 비용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 통상적인 부대비용을 더해 줌으로써 구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 밑에 도급 방식 기준 원칙 밑줄 그어두시면 항상 도급입니다. 도급 방식, 도급 건설 기준 원칙이다. 자, 그리고 362페이지 보시면은 직접법, 뭐 간접법이 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요,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이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못 구하면요, 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사례를 수집하면 간접법이에요. 예, 직접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요. 직접 못 구한다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구하면 뭐다? 간접법. 그래서 직접법에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비용 하나하나를 더하는 총가격 측산법, 건물을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바닥 구조부로 나눠서 구하는 부분별 단가 적용법, 그리고 또 우리 총량적 지표, 이 제곱미터당 얼마냐, 또 세 제곱미터당 얼마냐, 이런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구하는 단위비교법인데, 이것은 제곱미터당 얼마, 이것은요 계산하기가 우리가 간편하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단위비교법은 뭐에 속한다?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지금 원가법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문은 한번 1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단위비교법. 또 우리가 건설산업연구원이 있거든요. 건설기술산업연구원, 이런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발표한 우리가 건설비용 지수를 가지고 구하는 또 비용지수법,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단위비교법은 어디 속한다?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에 속한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요거 산정 기준. 자, 머리 아프다 그럼 요거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선 종류도 우리가 요 개념 종류인데, 종류도 가끔 시험 지문에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번, 3번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3번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수정 363페이지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자, 재조달 원가는 이제 감가수정, 원가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데, 이 개념이 28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우리가 물었죠. 28회 시험에. 자, 여러분 28회 시험에 물은데, 여러분 감가수정은 여기서 배웠네요. 재조달 원가는 뭐다? 최유효 이용의 상태고 감가가 없어요. 그럼 이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그럼 감가를 해야겠죠?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뭐를?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어떻게 그래요?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뭘 해야 돼? 공제는 빼는 거야. 공제해서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이 적상가액입니다. 이걸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감가수정. 근데 거기 공제죠. 빼는 것을 28에는 가산, 더하기로 출제한 거예요. 28회 시험 정답 지문입니다.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제에 동그라미 쳐두면 되겠죠. 공제를 뭘로 출제했다는 거야? 가산으로 출제했다는 얘기지. 하여튼 말을 이제 보면은 이제 바꾸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감가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선은 밑에 있는 표를 보기 전에 364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하나 한번 보면서 자, 감가 요인부터 봅니다. 자, 그 감가 요인을 보면은 내부적 자, 내부적 감가. 여러분, 요거는 건물 내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 배우는 이 기술적 측면이야.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내부적 감가. 자, 내부적 감가에는 뭐가 있냐면 물리적 감가. 여러분, 우리 부동산 관리 배운 걸 생각하면 돼.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요 두 가지가 기술적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요 감가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보시면은 물리적 상태의 변화,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보면 얘를 알아야겠죠. 물리적 상태 변화가 뭐냐? 자, 여러분, 비바람, 풍우작용 또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돼. 노후화. 또 사용에 따른 소모나 마멸, 화재로 인한 전소, 이것도 있죠. 또 자연재해 중에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요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기능적은요, 요거와는 별도죠.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입니다. 말 그대로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 유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또 하락, 손실을 가져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형이 구식화됐다. 최신이 아니다. 구식화된다든지. 또 부지, 시험에 요거 많이 내요. 부지와 건물이 적응하지 못한다. 또 18회 시험에 나온 게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요거 출제했고요. 그리고 능률이 저하된다든지 기계에 또 디자인, 건물 디자인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와 이 경제적 감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 18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외부적 감가가 있어요. 자, 외부적은 내부가 아니죠.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적 요인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무슨 요인? 그 물건 바깥.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무슨 감가냐면 경제적 감가. 자, 그러면 경제적 감가인데 요 두 내용을 우리 18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경제적 감가는 뭐냐? 자, 여러분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 저번 주에 인근 지역이라고 배우셨어요.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 내 부동산 가치도 하락한다. 이게 경제적 감가. 자, 또 이런 게 있죠.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것 중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해요. 어울리지 못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요.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내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에 어울리지 못하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경제적 감가. 또 평가 대상 물건의 시장성, 감퇴. 시장성은 평가 대상 물건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죠. 이런 것은 전부 무슨 감가?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감가. 자, 구분 요거 할 수 있느냐? 요걸 출제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 두 개 구분할 수 있느냐?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이 감가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외부적 감가에 법률적 감가도 포함시키기도 해요. 학자에 따라서는. 예? 학자에 따라서는 또 외부적 감가에 뭐도 포함시킨다? 예, 법률적 감가. 여러분 부동산 뭐 소유권 등기가 불완전하다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 감가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 연수가 나왔죠. 자, 여러분이 내용 연수는 이미 배우셨나요? 감가, 상각, 자산의 수명 배웠잖아요. 예?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 배운 거 다시 복습.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종기 끝났어. 수명 다 됐어요. 자, 준공하고 나서 대상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공해서 여러분 부동산을 사용합니다. 사용을 해서 소모도 되고 마멸도 되고 훼손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사용이 뭐다? 불가능.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뭐라고 한다? 물리적 내용서. 그럼 불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건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철거해야지 뭐. 그때까지를 물리적 내용연수. 근데 경제적 내용연수는 더 짧아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한 사용 기간인데, 자, 이 경제적 내용연수 끝나면요, 요걸 지나면은 임대료 수익보다 뭐가 많아요?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제적 내용연수 끝나도 아직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격이 뭐라고 하죠? 잔존 가격이 있어요. 자, 건물 준공해서 나는 5년 지금 지났어요. 이 5년을 뭐라고 하죠? 건물 준공해서 5년이 지났어요. 경과 연수. 자, 5년이 이 지난 시점에서 내 건물 가격 얼마인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의 기준 시점이에요.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을 경제적 측면에서 잔존,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 또는 장래 보존 연수라고 하는데, 자, 이 용어를 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내용 연수는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도 몸 관리 상태가 좋으면 수명이 연장되듯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잘하면 연장돼, 수명이.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개별성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관리 상태, 유지, 개량 등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감가도 달라지죠. 감가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감가도 물건마다 다 달라. 개별성이 나타납니다. 자, 이 외국인에게 여러분이 아파트 있죠? 3년 빌려주면요, 아파트 10년 지난 겁니다. 예? 얼마나 험하게 쓰는지 아껴 쓰는 게 없어. 그래서 외국인한테 빌려줬던 임대를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싸게 받는 겁니다. 예?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감가도 개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용 연수도 뭐다? 그런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뭐를 해줘야? 조정을 해줘야 돼. 예? 그래서 내용 연수가 이 경제적 내용 연수를 관리 상태 유지 등에 따라서는 뭐 한다?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 이게 연장될 수도 있고 주속될 수도 있지.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우선 염두에 좀 두시면서 하나 이제 볼까요? 그 표 아까 뭐 하나 표가 있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자, 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서는 무슨 개념? 감가 수정의 개념. 그리고 기업 회계이론에서는 감가 상각의 개념이에요. 자, 우선 목적은 뭐냐? 감정평가의 목적은 기준 시점이죠. 항상 이 기준 시점에서 평가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이 얼마냐, 적상가액을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회계 감가상각은 회계기간 1년 동안 손익계산, 비용 배분 시에
투자한 자본의 안전한 회수와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시험에는 여기가 좀 출제를 많이 하는데 이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출제를 우선은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 보시면은 이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하고 회계의 감가상각은 뭐를 기준? 취득 가격을 기준. 벌써 요것도 두 번 출제했습니다. 16회 시험, 18회 시험 두 번 출제한 겁니다. 기준, 뭐를 기준하느냐.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뭐를 기준하면 경제적. 지금 아까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평가이론에서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해요. 기준해서 뭐를? 잔존 내용연수.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장래 보존 연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중시를 해요. 그런데 회계의 감가상각은 법에 정해진 수명,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이제 경과 몇 년 되느냐 준공해서 경과 연수를 중시를 하죠.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관찰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구하는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하면은 감가수정, 인정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입니다. 자, 감가요인과 관련해서 뭐를 보죠? 우리는 감가요인은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감가수정이고 물리적,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기능적 감가요인만 우리가 고려를 하고 외부적 감가인 경제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감가수정은 현재 존재하는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감가상각은 자산이 멸실되어도 법적으로 수명이 남아있으면 상각이 계속돼요. 그리고 잔존가치율 또는 장가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가상각은 항상 일정해요. 일정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이래 수명이 달라지면 잔존 가격도 달라지는데 이 감가수정은 평가 대상 물건마다 감가가 다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돼.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적용 대상 물건을 보면은 감가수정은 상각자산뿐만 아니라 비상각자산인 토지에도 적용하는데 토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 감가상각은 항상 뭐에만 적용한다? 상각자산만 적용한다. 상각자산만 적용한다.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관련해서 시험 지문에는요,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여러분 작년에도 출제했고 재작년도 출제했지만요, 하여튼 출제에 올해도 중요한 부분이 이쪽은 진짜 중요해. 출제원들은 우리가 이쪽을 좀 많이 우리가 중요시 여깁니다. 자, 감가, 수정, 방법.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 교재에 365페이지 보시면은 감가수정 방법이 나와요. 자, 감가수정 방법은 우선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직접법이 있고, 직접 못 구하면 아까 하여튼 직접 못 구하면 사례를 수집하면 무슨 방법? 간접. 우선 그거부터 기억해야 돼.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하여튼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직접 못 구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간접법이에요. 직접법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 내용연수법이 있어요. 내용연수. 자, 내용연수가 나옵니다.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평가이론에서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합니다. 자, 내용연수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관찰 감가법이 있고 그리고 분해법이 있어요. 분해법. 자, 주의할 거는 이 분해법은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 방법에 속해 있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요 두 개째는 실제로 우리가 발생한 감가를 말하고, 내용연수법은 이론적으로 구한 감가야. 이론적으로 구한 감가고, 이건 실제 발생한 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용을 하면은 좀 더 감가액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거야. 병용할 수 있어요. 그럼 내용연수법에는 뭐가 있느냐? 정액법, 그 다음에 정율법, 상환 기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용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액법, 관찰감가법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액법, 분해법 이런 식으로 병용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계속 출제를, 어제 작년에 요거 출제했죠. 정액법. 또 재작년도 출제했죠. 정액법은 왜 출제를 우리 많이 하냐 하면요, 바로 뭐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어디서 적용한다? 건물이잖아요.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다 보니까 정액법을 우리 출제원들이 제일 많이 출제해요. 왜냐하면 정율법은 기계이고 요거는 광산이니까 요 두 개보다는 계산 문제는 어디? 이쪽에 계산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30회 시험에 만약 계산 문제 대비한다 그러면 뭐를 보면 돼? 정액법을 보시면 돼. 정액법.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요일 강의는 계산 요것만 다룰 겁니다. 나머지는 뭐 안 다루고 요거 다룰 거예요. 요거라도 하나라도 정확하게 출제되는 것을. 자, 그러면은 정액이라는 건 일정한 금액입니다.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을 정액법인데, 그럼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냐? 자, 여러분 매년의 감가액. 자,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 여러분 항상 기준 시점에서의 뭐다? 기준 시점. 우리는 항상 평가는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용이에요. 근데 감가가 발생하면 빼줘야 돼. 예? 자, 그리고 뭐가 있다? 경제적 내용연수 끝나도 아직 뭐가 남아있다? 수명이 있잖아요. 잔존 가격을 빼줘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감가총액이야.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준 것을 감가총액인데, 이 감가총액을 뭘로 나눠주면?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은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얼마?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가 얼마다? 2억이다. 2억. 2억인데, 그러면 잔존가치율을 묻잖아요. 잔존가치율. 자, 여기 잔존가치율이 나오는데, 이 잔존가치율 또는 줄여서 장가율이라고 하는데, 이 재조달 원가에서 이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만약 이게 몇 프로다? 10%다 하면 어떻게 돼? 시험 지문에 잔존가치율은 10%다 하면은 재조달 원가가 2억이니까 2억의 10%는 얼마? 2천만 원. 그렇게 구하면 돼요. 시험 지문에 잔존가치율은 없다고 가정한다. 잔존가치율은 10%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빼야 돼? 지금 2천만 원 빼죠. 그럼 감가총액은 얼마? 감가총액은 1억 8천만 원을, 만약 경제적으로 수명이 50년이다. 그럼 나눠주면 되지. 그럼 공 하나 없어지면 1,800을 5로 나누면 5, 3, 15, 5, 6, 3, 360만 원.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나온다? 360만 원이에요. 매년의 감가. 매년의 감가. 그러면 얼마? 자,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경과연수. 경과연수 1년, 2년, 3년, 수명이 몇 년? 50년. 자,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360, 360, 다 360이야. 몇 년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360만 원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매년의 감가액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일정하다. 정액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해. 그래서
정액법을 균등삼각법이라고도 해요. 균등하게 삼각한다. 지금 감가 누계액은 여러분 감가 누계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360 누계니까 더해주면 720 그럼 1080 이런 식으로 누게 되면 여기 마지막은 감가 총액이 감가 요 총액이 1억 8천만 원이 나오죠. 네, 1억 8천만 원.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경과년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합니다. 자, 경과년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를 해요. 정비례하여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도 해요. 정비례해서 증가한다. 자, 우선 특징인데 여러분 건물 보세요. 처음 신축 건물 감가가 별로 없거든요. 한 30년 지나면 감가가 많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매년의 감가액이 똑같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건물의 감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은 있어요. 자, 우선 특징 한번 봤고요.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얼마? 수정액. 여러분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죠? 지금 360만 원인데 뭐를 곱해주면 돼? 누계액은 정비례해서 증가하잖아요. 경과연수인데 그럼 경과연수 예를 들어서 건물 5년 경과했다. 그럼 얼마? 그럼 360만 원 5년 곱하면 얼마? 1,800만 원이다.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기준 시점까지 5년 경과됐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작년 시험에 뭐를 구했어요? 작년 시험에 적산가액 구하는 걸 출제했잖아요. 적산가액. 그럼 적산가액은 얼마? 적산가액은 저 맨 왼쪽에 수식 보니까 제 조달 원가 얼마죠? 2억 원. 2억 원에서 뭐를 뺀다? 우리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 1,800만 원 빼니까 얼마 나오죠? 1억 8,200만 원.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요걸 구하는 걸 출제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9회 시험에 28회 시험에는 우리가 뭐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은 얼마냐 요거 출제했고 그리고 24회는 또 감가 수정액 계산 문제 출제했고 하여튼 계산 문제가 정액법에서 우선 출제를 제일 많이 한다. 예, 여러분 두뇌 머리 아프시면 이건 볼 필요 없어. 출제 안 된다고 딱 보고 정액법만 열심히 보시든지. 자, 정액법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률은 기계잖아요.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해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율은 뭐다? 일정하다. 이 매년의 감가율이 정률이거든요. 이게 일정하고요. 기계는 어떻게 돼요? 기계의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고 그럼 점점 상각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뭐한다? 체감해요. 매년의 감가액은 뭐한다? 체감한다. 이게 바로 우리는 기계 등에 적용하는 뭐다? 우리는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나중에 배우고 좀 하고 정액법만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관찰감가법은 뭐죠? 감정평가사가 말 그대로 평가 대상 물건의 전체 또는 우리가 부분, 전체 또는 구성 부분의 상태를 세밀하게 직접 관찰 조사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직접 평가사가 관찰하다 보니까 뭐가 돼? 평가사의 능력에 좌우되기가 쉽고 그래서 주관개입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주관개입 여지가 많다. 그리고 외부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안에 건물 내부적 측면, 즉 기술적 내부적 감가, 이 기술적 측면의 하자 감가는 놓치기 쉬운 단점은 가지고 있다. 장점은 뭐죠? 평가 대상 물건의 상태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감가 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해법을 보시면은
자, 분해법은 우리가 감가를 여러분이 내부적 감가, 외부적 감가를 배우셨잖아요. 분해를 해 가는 겁니다. 자, 내부적 감가도 배우셨고 지금 외부적 감가도 배우셨어요. 자, 여러분 아까 감가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거. 그럼 다시 한번 또 내부적은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리고 외부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 자, 요까지는 잘 왔는데 자, 요 물리적, 내부적 감가는 두 개로 또 분리가 돼. 그래서 분리를 할 때는요, 치유에 드는 비용, 여러분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치유를 하는데 또 치유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효용이나 기능, 우리가 증가분이 있어요. 비교를 해야 돼. 요게 크면 치유를 하는 거고. 그렇죠? 비용보다 이게 효용 증가분이 크면 비용을 투입해서 치유를 해야겠고. 요게 크면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치유를 하지 않죠. 그걸 내부적은 어떻게 돼? 건물 자체 내부니까 요건 가능하다. 그래서 뭘로? 치유 후에 효용 증가분이 크면 어떻게 돼? 비용을 투입해서 치유를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치유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은 철거할 때까지 그래 내버려둬. 이것은 뭐죠? 치유가 불가능 감가 이렇게 나눠요. 자, 기능적으로 뒤떨어져도 또 기능 개량하는 비용과 개량한 이후에 가치 상승분 또 비교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또 효용 증가분이 크면 또 비용을 투입해서 치유를 합니다. 그런데 또 치유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치유를 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래도 또 내버려 두죠. 치유 불가능한 가. 내부적 감가는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내부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 자체가 불가능해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감가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감가는 치유 자체가 무슨 감가? 불가능한 감가. 요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경제적 감가는 외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유 불가능한 감가인데 각각에서 다 뭘 구해요? 감가를 전부 다 구해요. 다 구해서 요걸 전부 더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분해법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요, 개념이거든요. 개념. 그래서 분해법은 개념만 잘 확인해 두시고 계산 문제는 뭐를? 정해법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원가법에서 여러분이 자, 오늘 배운 것, 1교시 배운 것 중에 어렵잖아요. 제일 기억해 둘 것. 제조도 원가 구하는 기준, 건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정해법 있죠. 구하는 방법, 적상가액 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분해법, 개념 정도. 요 세 가지만 1교시에 알아도 어떻게 돼? 90% 공부한 겁니다. 자, 잠시 쉬고 적상법 배웠습니다.